안녕하세요. 전 한마디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파도처럼 굽이치는 인생이었어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댁 식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좋은 시댁 식구들 중에 딱 한 사람, 동서 많은 제 속을 항상 긁어왔습니다. 그런 동서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아주 후련할 지경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사실 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전 엄마랑 살았기 때문이었죠.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 이혼을 하시고 다른 여자 재혼을 하셨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50평생 지금껏 찾아온 적도 제가 찾았던 적도 없었으니 아마 앞으로도 쭉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찌됐건 엄마 혼자 절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많이 고단하셨나 봅니다. 엄만 제가 7살이 되던 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졸지에 고아가 된 절 거둬준 건 바로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이모였고요. 당시 이모는 결혼을 해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절 거뒀다는 것만으로도 이모가 큰 결심을 하신 거겠지만 전 솔직히 어릴 적 자라는 내내 사촌들과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항상 설거진 제 몫이었어요. 2살 위 사촌 언니, 그리고 저랑 동갑인 둘째, 거기다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막내는 절 가족이라기보단 군 식구처럼 대했었습니다. 예, 희정아, 얼른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아유, 날이 더워 그런가? 초파리가 엄청 꼬이네. 더 꼬이기 전에 가서 설거지 좀 해. 우리 나갔다 올 거니까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알았지? 이모, 어디 가세요? 시내 가면 저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 네가 가서 뭐 하게. 얼른 갔다 올 거니까 우리 오기 전에 다 해놔. 그렇게 전 그 집에서 자라면서 정말 가족의 정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모가 절 내치지 않고 다 클 때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딱 20살이 되자마자 전 공장에 취직을 하고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며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을 했죠. 전 가끔씩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또래 친구들은 기숙사에 살면서도 집에 전화해 부모님 안부도 묻고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당연하게 이모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이모는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희정아, 잘 지내지? 너 이번에 월급날 되면 돈 좀 일찍 보내줄 수 있니? 이모가 좀 급해서 그런데. 네? 아, 네. 이모는 별일 없으시죠?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쉬는 날 한번 갈까 하는데. 아유, 뭐하러.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비가 얼마야. 됐고, 다음에 길게 쉴 때 그때 한번 오면 되지. 어찌됐고 월급날 잊지 말고 일찍 좀 돈 좀 보내다오. 알았지? 이모는 제가 전화라면 항상 돈 얘기만 꺼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어릴 때처럼 냉정하게 제게 얘기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전 바보같이 이모한테 매달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보냈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는 제가 아니라 제가 보내주는 돈을 더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냉정하게 대하자 그때부터 이모는 저에게 모질게 구시더라고요. 예, 희정이 너 지난번에 왜 돈 더 달라니까 안 보냈니? 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집에 일이 있어서 돈 필요하다고. 이모, 제가 이모한테 뭐 돈 주는 사람이에요? 전화만 하면 맨날 돈, 돈. 왜 맨날 돈만 달라 그러세요? 아유, 참. 희정이 너 웃긴다. 너 7살 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랑 자식 눈치 보면서 여지고 키워줬으면 그 값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여지껏 키워준 값 다 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잔말 말고 그때 얘기한 돈 맞춰서 보내라. 알았지? 그때 정말 제 마음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하면 이모밖에 없는데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이모의 진심을 이렇게 알게 되니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오순도순 자식들과 함께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건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됐을 때였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를 알게 된 20대 후반의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저흰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전 결혼을 결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모를 찾아가는 거였죠. 그동안 모아둔 돈 중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 그 돈을 들고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딱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그 돈을 내밀자 처음엔 이모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머, 이게 웬 돈이야? 희정이 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세상에, 아니, 이게 웬 행제래? 이모, 저 결혼해요. 결혼? 아니, 결혼한다 그 집에서 이 돈이라도 주든? 아이고, 너 남자 하나 제대로 물었구나?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모한테도 소개를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네 엄마나 다름없는데. 결혼하면 앞으로 날 장모처럼 생각해 하지 않겠어? 아니요, 이모. 이 돈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모가 저한테 돈 쓰신 거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집안일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매달 돈도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는 키워준 값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돈을 놔두고 이모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이모 가족들과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어요. 사실 그땐 저도 참 철이 없었습니다.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무슨 결혼 자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남편은 진짜 그저 마음만으로 결혼을 다짐한 거였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철없는 절 가엾고 귀엽게 여기신 분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제 시부모님이셨죠.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절 대신에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 준비까지 싹 다 해주셨거든요. 특히나 시모께선 절 너무 안쓰러워하시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시곤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지요. 아휴, 희정이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고생했다 고생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장하구나. 이젠 걱정하지 마라. 현재뿐 아니라 우리도 너한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어머님, 감사해요. 부족한 절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부족하다니. 아, 요즘 세상에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애가 어디 있다고. 아픈 과거는 다 지우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렇게 따뜻하게 절 안아주시는데 전 정말 그때 처음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진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밖으로 나돌지도 않고 늘 가정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새는 법 없이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오고 월급날엔 한 푼 빠짐없이 그걸 모두 제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저흰 결혼하고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뒀는데 제가 출산했을 땐 항상 애들 목욕은 남편이 담당할 정도로 가정적이었죠.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척이나 착하고 속 한번 썩인 적 없이 순했고요. 평생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뒤늦게 저에게 이런 복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 발목을 잡는 게 있었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제게 주는 월급이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분명 추가 수당까지 받았을 텐데 그 돈은 없고 항상 기본 월급만 제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이 쓸 곳이 있어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한 몇 달째 그러다 보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우연히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네, 이모님. 그게 제가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요. 급하신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알죠. 압니다. 희정이 이모님께서 책임지고 키우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땅만 바라보며 조용히 통화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식 셋을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에게 이모라는 짐까지 짊어지게 한 것 같아 어찌나 미안하던지 전 그 길로 바로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이모는 올 게 왔구나 싶은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절 맞이하더라고요. 뭐야, 희정이 왔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이모, 저희 남편한테 언제부터 전화하셨어요? 언제부터 저희 남편 전화번호 아셨냐고요? 지금까지 이모가 돈 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셨냐고요? 이해. 너 말 좀 웃기게 한다. 내가 무슨 돈을 달라 그래. 너 그냥 키워준 값 달라 그런 거지. 넌 키워주는 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내빼버리면 어떡하니? 네 막내 동생 생각도 해야지. 이번에 학비가 좀 모자라다고 전화했다. 그거 듣고서 쪼르르 온 거야? 참, 네 남편도 고세 그걸 쪼르르 얘기하디. 이모, 그걸 왜 남편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생은 무슨 동생이에요? 제가 언제 여기 가족이긴 했어요? 지금껏 저한테 그렇게 뜯어가셨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제 발목을 잡으실 건데요? 지금까지 이 집에 갖다 준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20살 때부터 일한 돈부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자라 저희 남편한테까지 돈 달라고 그래요? 이모가 양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다신 우리 가족 건들 생각하지 말아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모 자식들 찾아가 쌩 난리 피울 거니까 각오하고 연락하세요. 그렇게 전 이모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웃기게도 그때부터 이모의 연락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에게 피해가는 건 싫었는지 제가 사촌들 운운하니 이모는 바로 딱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가 없던지 모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사과에 그저 웃으며 오히려 절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 따뜻한 남편과 살면서 전 어릴 적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치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셋째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저도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딱 떠올리게 된 게 바로 저희 시모의 손맛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시고 손도 야무지고 빠르셨거든요. 당시 종종 아는 분 식당에서 일을 도우러 가셨는데 그것보단 같이 반찬 가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반찬 가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손맛도 너무 좋고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해요, 어머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럼요. 요새 반찬 사 먹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잖아요. 어머님 손만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와 시몬 동네에서 작은 공간을 빌려 반찬 가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저희 반찬 가게는 정말 손님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음식 맛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동네엔 고시원도 있고 작은 원룸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진짜 많이 저희 가게에 찾아와 줬었어요. 그러면 시모께서는 항상 바꿈지 말라며 반찬을 하나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두고두고 먹어도 되니까 바꿈지 말고 귀찮더라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줘.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서 이거 다 못 먹는데.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먹는 걸 잘 챙겨 드셔야 먹고 힘도 내고 그러죠. 다음에 오실 땐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챙겨 드릴게요. 그렇게 시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며 저와 열심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30대 중반에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됐고 30대 후반이 되면서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 2살 차이 나는 동서가 시집을 오게 됐죠. 시동생은 말수가 좀 적고 소심했는데 그런 시동생과는 다르게 동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성격이 적극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부께서 암 투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미 발견했을 때 말기라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갑작스런 시부의 투병 소식에 모든 식구들은 너무도 슬퍼했습니다. 저와 시모는 시부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발로 뛰며 온갖 방법들을 알아오고 시도도 해봤지만 시부의 상태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부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셨습니다.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열심히 간병을 했었네요. 그런데 동서만은 시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더군요. 사실 시부께선 동서를 참 귀엽게 보셨거든요. 동서가 시부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시부가 처음부터 참 예뻐하셨답니다. 동서가 맨날 말만 하고 시댁에 잘 신경 쓰지 않아도 순수하다고 동서를 감싸줬던 분도 바로 시부였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동서를 많이 찾았는데 동서 늘 핑계를 대며 오질 않더군요. 동서,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병원에 좀 와. 아버님께서 동서 많이 찾아. 동서도 알잖아. 아버님이 동서 예뻐하신 거. 바빠도 시간 좀 내. 어? 형님, 저도 시간 내고야 싶죠. 근데 아시다시피 임신 중에다 일까지 다니는데 몸도 힘들어서 자주 못 가겠어요.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님 곁에 형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자주 가는데 왜 저한테 자꾸 오라 그러세요? 아버님한테 시간이 많이 없잖아. 동서가 좀 이해해줘. 어? 시간 되면 꼭 병원에 와서 얼굴이라도 잠깐 내비치고 가. 알았지? 아휴, 알았어요, 형님. 시간 되면 가볼게요. 전 동서를 어르고 달랬지만 결국 동선 시부가 입원하셨을 때 제 5번도 병원에 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1년을 투병하셨는데도 늘 힘들다, 바쁘단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는 1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어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모셨죠. 동네에서도 인고 부부로 유명했던 시부모님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시부모님처럼 그런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인고 부부였던 시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니 시모가 정말 힘들어 하셨답니다. 시댁에 가면 시부를 향한 시모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같이 밥을 먹다가도 시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실 때도 많았고요. 이거 비지찌개 네 시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건데 가기 전에 몇 번 더 끓여줄 거 그랬나 보다. 이거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계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그 양반 그렇게 간 거 이제 시간도 흘렀는데 좀처럼 내 마음이 나아지질 않는구나. 이렇게 뭘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런다. 그렇게 슬퍼하는 심을 보며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나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옆에서 시모가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동안 시몬 음식을 하다가도 우시고 길을 걷다가도 우시고 밥을 먹다가도 우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위로를 해드리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모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이 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동서였어요. 동서는 당시 출산을 해 첫째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시모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복직을 해야 한다고 시모에게 애를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하는 얘기에
다들 기겁을 했었네요. 어머님, 저 다음 달에 복직하는데 저희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오면 어머님이 저희 애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나랑 반찬 가게라는데 어떻게 애를 봐? 그리고 어머님, 지금 아이까지 보실 정신이 어딨어? 아니, 왜요? 형님 애들은 어머님이 다 봐주셨다면서요. 그럼 저도 똑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인데 그러시는 건 좀 아니죠. 맞죠, 어머님?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알았다. 내가 아예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결국 동선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모에게 자기를 맡기면서 동선 일하는 날뿐 아니라 주말까지도 애를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보기엔 좀 너무하다 싶어 어느 날은 주말에 아이를 맡기러 온 동서를 향해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저희 애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저녁까지 먹여줄 수 있으시죠? 동서, 평일 내내 어머님이 애 보셨는데 주말엔 동서가 좀 봐야지.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서 애를 맡기면 어떡해. 아니, 왜요? 저 어머님한테 아이 맡기는 비용 다 드리는데? 한두 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대체? 솔직히 형님은 아이 맡기면서 돈 한 번 안 들이지 않았어요? 전 그래도 어머님한테 돈 드리면서 맡기는 거거든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애 볼 테니까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러더니 동선 획하니 애만 놔두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떠나버린 동서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모의 마음도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부께서 떠나신 지 3년째 되던 해 동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며 직장을 그만두게 됐었고 그동안 맡기던 동선의 아이도 더 이상 맡기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모는 여행도 참 많이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건강을 찾고 나서부터 시몬 다시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흰 다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저와 남편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었죠. 여전히 전 시모와 1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좀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반찬 맛이 좀 이상해진 거였어요. 매일같이 시몬 새벽에 나 반찬을 만드셨는데 원래는 손도 빠르고 뚝딱뚝딱 잘 만드시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날도 반찬 하나를 만들고서 이래저래 맛을 보다 영 아니다 싶으셨는지 저더러 맛을 한번 봐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딱 그 반찬을 먹고 나서 전 씹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진짜 소금을 들이부은 것처럼 짰기 때문이죠. 아우, 짜!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어머님 소금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짜니? 이상하다. 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손님들이 자꾸 짜다고 해서 요새 맛을 여러 번 보는데 맛이 좀 이상한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 계산을 못하시고 허둥지둥 대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반찬을 만드시다 갑자기 멍하니 서 계실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아니, 잠깐 있어봐. 아유, 여기다 뭘 넣어야 됐더라? 아유, 정말 내가 이제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 넉넉하니까 급하게 생각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어. 도통 생각이 안 나네. 아, 요새 내가 왜 그러지? 그때부터 저흰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모 연세가 70이 넘으시긴 했지만 설마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역시나 시몬 치매가 시작된 거였더라고요. 처음엔
가족들 모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시모였는데 갑자기 치매라뇨? 다들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믿기 힘든 일들은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시모가 치매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신우이가 돌아가면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부터 신우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아봤더니 신우이가 울며불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아가씨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요? 엄마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해요, 언니.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그렇게 신우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시댁에서 본 광경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몬 그 새벽부터 어딜 가려고 했는지 온갖 짐을 다 싸들고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신우인 그런 시모를 힘들게 막아서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흐려진다고 하더군요. 시모 역시 치매가 중증으로 나빠지면서 새벽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그곳이 집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순간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짐을 싸들고 나가려고 한 거였죠. 너무 놀란 신우가 다급하게 저희한테 전화라고서 시모를 내내 말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땐 신우이가 눈물콧물 다 흘리며 그렇게 힘겹게 시모를 말리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시모의 힘은 또 어찌나 셌는지 저와 남편이 겨우 시모를 모시고서 진정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시모가 잠든 사이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인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자.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님 그대로 두다간 진짜 큰일 나겠어. 당분간 반찬 가게도 줬고 내가 어머님 살필게. 언니 안 돼요. 엄마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언니가 어떻게 간병을 해요. 차라리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보. 나도 주변에 알아보니까 이게 가족들 다 힘들어지는 일이더라고.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보다야 이쪽으로 더 잘하는 병원으로 모시는 게 나아. 아니야. 어머님 지금 상태가 완전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머님 괜찮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고. 아가씨, 우리 그래봐요. 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희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 애들도 이젠 다 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오랫동안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단골 손님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셨고요. 그 뒤로 전 하루 종일 시모 곁에서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정신이 종종 돌아오실 때도 있었어요. 아침엔 일어났을 땐 알아보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방만 쳐다보시던 시모께서 오후가 돼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니까요. 시정아. 네? 어머님, 어머님 저 지금 부르신 거예요? 시정아, 나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계속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희정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땐 항상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속이 상하는 말인지 그전까진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절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시모였는데 그런 시모가 제게 미안하단 말을 하신다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사실 시모의 상태는 좋아지기보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요양원에 모시자는 얘기를 간간히 했었고요. 그렇지만 전 힘이 닿는 데까진 시모를 모시고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모 목욕을 해드리고서 욕실을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닥을 잘 딛지 못하고 미끄러져 그대로 전 욕실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넘어져서 그런지 허리를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죠.
그때부터 전 몸이 진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몸이 아프니까 시모를 모시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허리 시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당분간 시모를 시동생네나 시누이 집으로 모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누는 상황이 좋지 않았답니다. 당시 시매부가 암투병 중이라 시누인 시모까지 간병을 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동서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죠. 마침 집으로 오겠다는 동서의 연락을 받고 전 그날 동서에게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형님, 저 반찬 좀 얻어가려고요. 아유, 집도 깨끗하네. 근데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형님 보니까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네요. 지난번 형님이 만든 시금치 무침이 맛있던데 그거 또 하셨어요? 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 그나저나 동서 요즘 혹시 바빠? 에어로빅 강사는 어때? 할만해? 뭐 그냥저냥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애들도 이제 다 크고 저도 그냥 취미생활로다. 근데 왜요 형님? 전 지금이 딱 동서에게 부탁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선 둘째 아들 낳고서 전업주부로 지내다 에어로빅 강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강의가 많이 줄어서 한가한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허리를 좀 다쳤잖아.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시술을 좀 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더 놔두면 심해질 거라고 해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동서 괜찮으면 어머님 좀 당분간 모실 수 있어? 네? 제가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아우, 형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우, 안 돼요. 저 정신없이 바빠서 어머니 못 돌봐드려요. 이렇게 바빠서 반차도 형님한테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아니, 계속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나 시술 받는 동안까지만. 어? 어떻게 안 될까? 동서 지금 좀 한가하다며. 아무리 한가해도 일을 하긴 하죠.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주버님 일을 좀 쉬시고 어머님 돌보시면 되겠네요. 아주버님 휴가 내셔서 어머님 돌보시면 딱이겠네요. 그러면서 동선 시모를 모실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치매심을 억지로 모시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전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반찬도 나눠주고 나름 잘 챙겨줬는데 아니 계속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그 기간 동안만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당분간 저도 무리를 할 수도 없으니 그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얘기를 하고서 요양원 비용은 형제들이 각자 나눠서 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나눠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형님,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신다고요? 아니, 왜요? 형님,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기 싫어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 그래, 그러긴 한데 나도 요즘 많이 힘들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양원 비용이나 이런 건 차차 얘기하자고. 어머,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가 힘들어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어머님 아프시니까 그렇게 홀라당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당연히 큰며느리가 모셔야죠. 뭐? 아니, 동서. 내가 몸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요양원 모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프더라도 형님은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조카들은 뭐예요? 아, 조카들이 와서 할머니 좀 돌봐주면 되지. 형님 큰며느리 둘인 하면서 사셔야죠.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뭐라고? 며느리 둘이? 동서 지금 나한테 며느리 둘이라고 했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아, 형님은 큰며느리잖아요. 원래 첫째들이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반대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더니 동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분명 동선 어머님 요양원 비가 아까워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둘이 운운하면서 절대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솔직히 그 전에 며칠 부탁했을 때도 단박에 거절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니 반대라고 나서는 것도 그렇고, 그저 모든 게 다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전 어머니 짐을 챙겨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더니 토끼 눈을 하고 절 쳐다보는 한 사람을 향해 전 방긋 웃으며 얘기를 했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한참 기다렸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여기까진 웬일이세요? 문 좀 열어봐. 짐이 좀 많어. 여보, 어머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자. 네, 제가 향한 곳은 바로 동선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 짐을 챙기고서 남편과 함께 동선회로 향했던 거였어요. 그러자 동선 진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당황을 하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을 왜 여길 모시고 오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동서 말이 맞더라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며느리 둘을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동선 며느리 둘을 여태껏 한 게 없더라.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 어머님 봐봐. 동서 보자마자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어머님, 어머님도 좋으시죠? 형님,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서방님한테 물어보니까 동서가 마침 에어로빅 강사일 쉬고 있다더라고. 딱 좋은 시기 아니야? 동선 딱히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난 마침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입원해야 하고 그런데 동선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싫다며. 그럼 어쩌겠어.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을 좀 봐야지. 자, 받아. 어머님 가방이니까 이거 잘 정리하고 난 이제 병원 가봐야 해서 그럼 갈게. 형님, 형님. 저와 남편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서를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저흰 전날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리고서 동서가 했던 말을 다 얘기했더니 시동생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자식인데 자식돌이도 제대로 못하고 내일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셔와 주세요. 제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형수님이랑 형한테 진짜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아내 등살에 제가 지금까지 아들 둘이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그동안 동서에게 잡혀 살던 시동생은 단단히 각오를 했는지 시모를 모시고 오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서내로 시모를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거였죠. 전 그 후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시술도 받고 치료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동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서 동서와 그다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때 그동안 동서와 통화했던 횟수만큼 그 기간에 통화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동선 다급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자꾸 제 머리를 잡아 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우, 한번 잡으시면 놓지를 않으셔요. 동서, 어머님 밥 잘 안 챙겨드렸어? 어머님 배고프시면 그러시던데. 아니, 밥을 무슨 얼마나 드시는 거야? 밥만 잘 드리면 돼요? 아니, 말도 없이 뒤에 와선 제 머리 확 잡아 끄시는데 저 이러다가 머리 다 빠지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동서가 힘 빠진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모 목욕을 동서 혼자 시켰는지 한참을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형님, 어머님 목욕 그동안 어떻게 혼자 다 시키셨어요? 와, 저 어제 생전 처음 듣는 욕 들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어머님 저렇게 욕을 잘하시던 분이셨나요? 어머님 목욕 잘 시켜드렸어? 어머님 꼼꼼하게 잘 안 닦아드리면 싫어하셔. 그러니까요. 대충 물로 시켰다고 어찌나 물을 저한테 한 바가지 쏟으시던지.
아우, 왜 진작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머님 목욕시켜드리느라 저 힘이 다 빠졌다니까요. 형님 여태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체? 동서, 하다 보면 다 늘어. 동서 몇 번 더 해봐야 되겠네. 아, 형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퇴원하시는데요? 언제 괜찮아지신대요? 영양제라도 좀 보내드려요? 그렇게 매일같이 심호와 씨름하며 지내던 동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말투가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짜증과 화를 내며 제게 투덜대던 동서가 한 일주쯤 지났을까 갑자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드셨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네요. 뭐야, 동서 갑자기 왜 그래? 전 형님이 어머님하고 잘 지내니까 편하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형님 유난히 예뻐하시기도 하고 거기다 두 분이서 같이 반찬 가게도 하니까 전 솔직히 소외감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어머님 오시다 보니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님 밥 챙겨드리는데 한술도 안 드시는 거 보고 진짜 눈물이 다 나네요. 제발 한술만 더 드시라 하는데도 입 꾹 다물고 계시는데 이걸 형님은 수백 번을 겪으셨겠구나 싶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아이고, 우리 동서 많이 힘들었구나? 동서, 걱정 마. 나 금방 좋아져서 다시 어머니 모시러 갈 거니까. 형님, 죄송해요. 진짜 제가 그동안 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형님이 이제 너무 존경스럽네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동선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제게 사과를 했고 전 그런 동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일주일 더 입원하고서 전 퇴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 일주일은 저녁마다 동서가 시모가 뭘 드셨고 뭘 하셨는지 제게 얘기하는 전화 딱 한 통화만 왔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서 동선의 집으로 갔더니 시모께서 정말 환히 웃으며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런 저와 시모를 보며 동선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역시 형님 오니까 바로 달려가네. 내가 아주 그냥 2주일 동안 어머님 정성으로 모셔도 아무 소용이 없지.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형님, 몸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집에 좀 더 어머니 계셔도 되는데. 아니야, 동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퇴원했는데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가야지. 동서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형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때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섭섭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형님. 그렇게 저흰 그제서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형님 동서 사이가 됐답니다. 제 결혼 생활 25년 동안 사실 동서 이렇게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흰 무척이나 가까워졌어요. 그 후 전 다시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모의 치매 증상은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며 어머님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김병에 효자 없다며 이제라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얘기를 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이젠 다들 요양원보단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나 저희 아들들과 딸도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이제 다 커서 각자 사회생활도 하고 대학생활도 하고 있어서 기숙사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주말마다 항상 집으로 와 저희 시모랑 애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모께서 기억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본능적으로 손주라고 아시는 건지 아이들이 올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고 마음도 많이 진정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사실 기적적으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긴 어렵겠지만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희 어머님 건강할 대로 하루만 돌아가 손잡고 여행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이게 작년에 생겼던 일이었고 지금은 1년 정도 지나 여전히 전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모의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셔서 건강도 많이 약해지시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추억도 많이 쌓고
시모가 편하게 시부 곁으로 떠나실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해부도 건강을 많이 되찾아 이번에 다 같이 가족여행을 잠깐 다녀오기도 했어요. 멀리 가지 못하고 근교로 가긴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 속 시몬 정말 활짝 웃고 계시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물을 지으며 얘기를 하곤 해요. 여보, 이것 봐. 어머님 웃는 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처음 시집 올 때 어머님 이렇게 웃으면서 내 손 잡아주셨는데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내 등 토닥여 주셨는데 딱 그때 표정이네. 그래? 그러게. 우리 엄마 참 밝게 웃으며 사진 찍으셨네. 우리 엄마가 유난히 당신 예뻐하시긴 했어. 그래서 당신 엄마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나한테는 어머님이 내 친엄마나 다름없지. 내 힘닿는 데까진 끝까지 어머니 모실 거야. 전 여전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시모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시모께서 제가 차별을 당하며 힘들게 컸다는 걸 아셨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절 딸처럼 대해주고 예뻐해 주셨는데 그 보답을 이젠 제가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시모이지만 절 든든히 지켜주고 응원해 주셨던 시모처럼 끝까지 저도 어머님을 잘 보살필 생각이에요. 이모와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 아마 평생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엔 유일한 가족이 이모였지만 지금은 제게 상처 줬던 이모 대신 누구보다 절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 그리고 저희 애들, 또 어머님과 다른 시댁 식구들이 있네요.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처럼 치매 간병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던 가족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에 수십 번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늘 꺼내보는 게 추억이더라고요. 예전에 좋았던 그 기억들,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생각하다 보면 변한 그 가족도 다시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 번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드시지만 어떤 선택이든지 전 얼마나 그동안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 직접 간병하는 분들도 요양원에 모시는 분들도 모두 죄책감이나 미안함 갖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을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